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환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군나르 시르베크와 닐스 길리에의 서양 철학사 1권 읽고 왔고요. 이번 시간에는 제5장 후기 고대 철학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전반적인 소감을 들어보고 싶어요. 어떠셨나요?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자연법이랑. 네네네.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읽으면서 저희가 해석을 맞춰 나가 보죠. 184쪽이고요. 네. 1번 개인의 행복의 확보라는 제목입니다. 소제목으로 그리스 도시 국가에서 헬레니즘 제국으로라는 이런 타이틀이 붙어 있고요. 제가 별표 친 문장 위주로 한번 읽어볼게요. 혹시라도 제가 좀 건너뛴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플라톤은 사회가 이성적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성적 지도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회가 자유롭고 도덕적으로 동등한 사회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 의해 정의되고 법에 의해 통치되어야 하며 통치는 단지 권력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자유로운 토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 두 사람 간의 차이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185쪽의 맨 위에 문장을 보시면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유형의 정치는 비교적 소규모의 사회를 전제한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도시국가, 즉 폴리스가 적당한 규모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른 폴리스들의 종속들만큼 그렇게 작아서도 안 되지만 또한 폴리스 주민들이 서로를 모르고 대규모 집회에서 토론이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커서도 안 된다고 보았다. 알다시피 플라톤은 도시국가의 시민의 수가 5,040명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두 이 도시국가가 자주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의 여섯 번째 줄 보시면 지역 공동체는 약화되었다. 그 결과 거대한 국가들이 등장하였고 권력은 국가의 형태가 왕정이든 공화정이든 간에 특정 중앙 기관에 집중되었다. 자연적 연대감이 없는 상이한 민족문화 집단들로 이루어진 모자이크와 같은 국가의 통합수단으로 종종 왕을 신격화하였는데 이것은 국가의 중앙 권력을 강화하려는 정책이었다.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작은 국가들의 해체와 권력의 집중화 경향은 인민이 정치적으로 점점 더 무력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상대적으로 무력한 자유로운 남자들 곁에는 그보다 더 무력한 여성들과 노예들이 있었다. 이게 이제 요 소제목의 내용들인데요.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랑 플라톤이랑 국가 그 인구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얘기했던 그거랑 일치한다고 생각했어요. 네. 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딱히 어려운 부분은 없으셨던 거죠? 네, 음, 원래 이 네네. 부분은 알고 있던 부분이어가지고,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86쪽이 새로운 구도, 개인과 보편법이라는 제목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헬레니즘 및 로마 시대에 작성된 문헌의 대부분이 소실되었다. 그래서 이 장의 내용은 가설적 재구성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는 초기 헬레니즘 시기에 저 인민의 정치적 무력함이 지성적 차원에서는 사회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멀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어. 단 한 가지 문제, 즉 어떻게 한 개인이 자신의 행복을 확보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에 집중하는 일반적 경향으로 나타났다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음, 그리고 두 번째 문단 보시면요. 하나의 일반적 가설로 우리는 공동체 속의 인간에 대한 관심에서 고립되고 사적인 개인에 대한 관심으로의 보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187쪽에 보면 그 1, 2번이 나와요. 모든 인간에게 타당하고 각 개인에게 구현된 보편법의 이념. 2번 출신과 사회적 지위와는 무관하게 각 개인은 그 자체로 기본적 가치를 갖는다는 사적 개인의 이념. 그러니까 보편법의 이념과 사적 개인의 이념이 이때 당시에 생겨난 거죠. 음. 다음 문단에 보시면 네 번째 줄에 하지만 특수한 개인의 개념과 실제의 등장이 보편적 국가의 개념과 실제의 등장과 대략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이 가설을 유지하는 것이 흥미로울 수 있다. 아래줄에 이제 한쪽에는 특수한 개인이, 다른 한쪽에는 제국이, 한쪽에는 개인의 덕성과 행복이, 다른 한쪽에는 어느 곳의 누구에게든 타당한 보편법의 개념이 등장한다. 그래서 아래에 그 그래프가 있어요. 그리스 도시 국가에서는 공동체였었는데 이게 인제 그 헬레니즘 시대로 넘어오면서 개인과 보편법으로 나눠지는 거죠. 특수성과 보편성으로. 요런 시대라고 하고요. 일단 188 쪽까지 한번 읽어 볼게요. 대부분의 그리스 사람에게 법은 한 지역 공동체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간을 개인으로 보는 견해에 대한 변증법적 대응물로 국적이나 사회적 지위와는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 가능한 보편법이란 법관념이 등장한다. 이것이 자연권 사상, 즉 현존법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이고 규범적인 법이 존재한다는 사상이 뿌리 중 하나다. 그리고 아래쪽 문단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공동체 속의 인간으로부터 개인과 보편법으로의 이 변화가 정치적 참여의 상실과 동시에 일어났다는 점, 그러나 이 변화는 또한 개인의 인격성과 사적인 행복이라는 이상의 등장과 더불어 개개인의 내적 삶에 대한 감수성과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이라는 이상의 등장과 더불어 일어났다는 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고자 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여기까지 봤는데 어 어 어 선영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요? 네네. 근데 여기서 계속 뭐 보편성이라는 걸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네네. 그쵸. 개인의 특수성을 이제 뭐 그 개인의 특수성과 또 뭐 보편성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의 개성을 인정하는 평등에 대한 개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평등이란 개념이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시민에 한해서인 거죠. 그래서 음. 시민이라고 시빌이라고 하면 이제 남성 시민에 대한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무력한 자들은 여성들과 노예들이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때는 그 로마 시대 때들, 고대 시대 때들 그 신의 존재에 대해서, 유일신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그 믿었던 시기잖아요. 그 절대적이었던 시기잖아요. 근데 신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대에서는 그럼 그때 시대에서 이 정치가들도 그 종교 있잖아요. 신에 대한 거. 신이 먼저였을까? 아니면 이 얘기하는 정치가 먼저였을까? 뭔가 더 전제에 있었을까란 그 좀 의문이 들었어요. 아. 그래서 어. 그 신 앞에 모두가 평등하고 그게 가장 전제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시민 남성이 이제 시민 남성을 기준으로 하는 개인의 보편성에 대해나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가 먼저 있고 신 앞에 평등한 것은 결국 또 이것도 정치가 먼저 그 시빌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 이 신 앞에 평등한 것은 또 그 시빌에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그거에 이제 궁금했고, 그 다음에 개인과 보편성이 적용을 받는 거.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라는 것 자체가, 이 공동체, 여기 지금 187쪽에 도식화되어 있잖아요. 네네. 커뮤니티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 도시국가에, 이거 자체가 결국 시빌에 대한 것만 해당이 되는 거라고 하면, 결국 신 앞에 평등한 자는 다 이 커뮤니티이고, 시빌이고, 이렇지 않나, 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 신이 먼저인가 국가가 먼저인가 음. 뭐 그러니까 그렇게 이 커뮤니티라는 것이 음.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이 커뮤니티는 시빌이라는 거, 네네. 시민이라는 거. 맞아요. 근데 이제 근데 이 보편법, 보편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네네. 보편법이 그러면은 정말 보편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이제 좀 들었다는 거. 네. 어, 어, 그러게요. 신이, 신이 먼저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들지만, 저도 정확한 건 모르기 때문에 추측을 할 뿐,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 그냥 궁금했습니다. 네네. 네. 아마 저희가 뭐 다른 책들도 볼 테니까 계속 보다 보면, 그런 지금 의문을 제기하셨던 부분도 나오지 않을까, 어,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이 단락에서 제가 좀, 생각했던 것들은, 여기 보면 개인이 되게 중요해졌어요. 개인. 보편과 개인이 드디어, 예전에는 그 그리스 도시국가에 개인이 묻어가는, 어떻게 보면 공동체에 개인이 이렇게 막 그냥 개인은 그 그리스 때만 해도 공동체 속의 개인이었죠. 공동체 속의 개인이니까. 근데 이때는 헬레니즘 시대 넘어와서는 그냥 개인이 뚝 떨어져 그러니까 국가와는 별개로 뚝 떨어져 있는 이런 사적 개인,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가 이때 드디어 출현하지 않았나. 근데 저는 그 이 5장 전반적으로 후기 고대 철학 읽으면서 이게 다 개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21세기가 개인주의 시대잖아요. 개인이 너무 중요해요. 각각. 네네네. 이걸 뭐 쉽게 말하면 내 삶이 중요한 시대예요. 나는 나의 삶을 살 거야. 일단 내가 행복해야 되고, 우리 가족이 중요하고, 이게 내가 중요해요. 나의 꿈이 중요하고, 이런 시대거든요.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나의 행복이 중요하고. 그래서 개인주의 시대예요. 공동체, 뭐 국가나 아니면 뭐 뭐 어떤 집단, 뭐 그런 거보다는 이 개인주의 시대인데, 딱 이때가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거 5장 전반적으로 읽으면서, 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여기 나오는 이제 에피쿠로스나 아니면 스토아 이런 철학들을 그대로 적용해도 무방하겠다, 이런 생각이 음, 들었어요. 어떠세요, 선생님? 네, 저도 뭐 그렇게 생각했고, 네네. 어,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개인주의, 그리고 이제 개인의 안녕, 음, 행복을 먼저 인정해줘야 된다는 그 개념이 새로 대두된 시기니까 처음으로. 맞아요. 네,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음. 네, 그래서 이게, 그렇습니다. 예, 오늘날의 현대적 의미가 있으니까 요걸 한번 하나씩 이제 볼 텐데, 가까이 학파들을 네. 보면서 뭐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시기에 요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가져와도 음, 되겠다. 189쪽을 보겠습니다. 드디어 들어갑니다. 2번 에피쿠로스 학파. 옆에 붙어 있죠. 개인의 안녕의 확보. 이 안녕이라는 개인의 안녕의 확보가 중요했던 학파라고 보여지는데, 읽어볼게요. 에피쿠로스 학파란 용어는 에피쿠로스로부터 기원한다. 그가 세운 학교인 정원, 정말 이름이 정원은 상냥하고 교양 있는 분위기로 유명했으며, 그곳에서는 여성과 노예도 환영받았는데, 이것은 고대에는 보기 드문 일이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떻게 각 개인의 행복을 확보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인생을 즐기되 숙고하며 즐겨라. 즉, 좋은 삶은 안녕의 삶이며 고통의 부재이다. 사는 동안 안녕을 최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려면 우리는 계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나는 나중에 고통받더라도 당장의 짧고 강렬한 쾌락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오래 지속될 안녕을 얻을 것을 희망하면서 당장의 쾌락을 미루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두 선택지를 두고 이득과 손실을 재보아야 한다. 쾌락을 추구하라.
그러나 그 쾌락은 계산된 쾌락이어야 한다. 정치나 기타 다른 일들에 개입하지 말라고 하고 그 대신 조용히 평화롭게 치즈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집단 속에서 살아라. 음. 그래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쾌락만이 행복을 보장한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대요,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1 번 "이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좋은 것, 선은 쾌락이다." 다음 쪽에 2 번 "최대한의 쾌락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쾌락만을 추구해야 한다." 이게 인제 쾌락주의라고도 부르는데 신중함과 숙고로 각성된 쾌락주의. 무엇보다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은 쾌락을 순간적인 감각적 욕망으로 보지 않았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우정이나 문학적 활동과 같이 보다 정제되고 확실한 형태의 안녕을 강조했다. 우리가 사적인 행복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보다 확실하고 정제된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동시에 에피쿠로스 학파는 정치적 활동에 반대하였다. 정치적 활동은 근심만 많이 만들어낼 뿐 확실한 쾌락은 거의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국가나 사회를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보지 않았다. 오직 쾌락만이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 것인데 이때 쾌락은 반드시 개인의 쾌락이다. 국가와 사회는 오직 개인의 쾌락을 증진시키고 개인의 고통을 예방할 때에만 좋은 것이다. 법과 관습은 개인의 이익을 증진하는 수단으로서만 가치를 갖는다. 사람들로 하여금 법을 어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형벌에 대한 공포, 즉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다. 모든 것은 개인의 쾌락에 기반을 둔다. 좋은 도덕 혹은 좋은 법 체계는 개인의 쾌락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어 이런 말들이 그쵸. 그다음에 인제 급진적 쾌락주의가 나오는데요. 192 쪽에 보시면 세 번째 줄부터 "만일 대다수 사람이 고통과 쾌락의 관계에 대해 계산을 시도했더라면 그 평균적 답은 부정적으로 나왔을 것이다. 고통의 합계가 쉽게 쾌락의 합계를 초과했을 것이다. 급진 쾌락주의에 따르면 그러한 삶은 가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기원전 3 세기 쾌락주의 철학자 헤게시아스가 자살을 권한 것은 단순히 기이한 행동이 아니었다. 잔인한 운명으로 인해 고통을 겪도록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순수한 쾌락주의는 자살 옹호론이 될 수 있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에피쿠로스에 대한 어 설명인데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에피쿠로스 학파의 주장. 음. 너무 극단적이라고 아 생각을 네.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너무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고, 네네. 이거를 우리나라의 지금 시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음. 이렇게 살면 먹고 살 수 있는가. 음. 그리고, 어, 좀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근데 내가, 내가, 아니 내가, 저는 저는 네. 일을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네네. 제 워라밸이 있는 삶을 살진 않아요. 아. 제가 워커홀릭이거든요. 워커홀릭. 근데 네. 네, 에피쿠로스 학파의 같은 사람들을 보면 네. 좀 답답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 좀 이런 음. 생각을 굉장히 음.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근데 오히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걸 공감하리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죠, 공감하겠죠. 왜냐하면 네 쾌락을 추구하라 그러잖아요. 쾌락을 다른 말로 바꾸면 행복. 넌 행복을 추구해. 넌 얼마든지 행복할 가치가 있고 행복해도 돼. 너는 너의 삶을 살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그쵸, 그쵸. "네가 행복해야지. 살 사람은 살아야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여기 보면 1 번 "이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좋은 것, 그 선은 쾌락이다." 근데 쾌락이라는 게 뭐 육체적 쾌락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여기 나오죠. "신중함과 숙고로 각성된 쾌락주의다." 우정이나 문학적 활동 같은 것도 쾌락으로 봤어요. "확실하고 근데 여기서 정제된 또,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국가나 네네네. 사회를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보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여기 정치 활동 하지 말라고 나오죠? 네, 네네. 정치도 하지 말라고 나오고, 네. 그냥 그 법과 관습 자체도 되게 뭐지? 개인의 이익을 증진하는 수단으로서만 가치한다고 맞아요. 그랬었잖아요. 여기 나오죠. 네. 그래서
그 법 안 어기려면 어쨌든 그 고통받지 않기 위한 두려움이고 모든 것은 개인의 쾌락에 기반을 준다 그랬잖아요. 뭐, 네. 좀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하고 싶나요? 저는 싫은데. 아 근데 이렇게 아, 조건이 난 싫어. 아까 근데 유일하게 존재하는 좋은 것은 쾌락인데 2 번이 있었죠. "최대한의 쾌락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쾌락만을 추구해야 된다." 어떤 음, 절제, 뭐 중용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쾌락이라고 절제와 다 좋은 게 중용일까요? 그런 이 해석하기 따라 나름일 것 어, 같긴 한데 통제할 수 있는 쾌락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통제할 수 있는 쾌락. 계산된 쾌락 이렇게 나오잖아요. 음. 맞아요. 네네. 계산된 쾌락. 그쵸. "인생을 그쵸. 즐기되 숙고하며 즐겨라." 음.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쓰되 있는 만큼만 써라. 뭐 이런 걸까요? 음. 가진 만큼만 써라. 음. 그럴 수도 있고요. 어 계산된 쾌락. 근데 이게 진짜 마구잡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쾌락이란 단어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뉘앙스가 강하잖아요, 솔직히 우리들은. 이 음, 쾌락이라기보다 행복으로 바꾸는 게 어 더 낫다고 보고 저는 쾌락이란 음, 단어보다는. '통제할 수 있는 음, 행복만 추구해야 한다.' 이러면 좀 더 좀 온건해지죠. '유일하게 음, 존재하는 좋은 것은 행복이다.' 음. 이게 그다지 거부감이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좀 수긍하지 않을까? 실제 그러니까 인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측면도 있지만 실제 자기 삶을 돌아봤을 때 '나는 행복을 추구하는데?' 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얘기하겠죠. '난 내가 행복해야 돼.' 그 네. 189쪽에 보면 네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계산해야 된다고. 맞아요, 계산. 나중에 고통받더라도 짧고 강렬한 쾌락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오래 지속될 안녕을 얻을 것인가, 그래서 쾌락을 미루어야 할 것인가 두 선택지를 두고 이득과 손실을 재보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에피크로스 학파는 제가 느끼기에, 이게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음. 지극히 개인의 행복의 측면에서만 그쵸.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맞아. 개인주의. 그래서 네네. 너무 개인주의. 그러니까 뭐 조직을 생각하거나 국가를 생각하거나 사회를 생각하거나 옆 사람을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은 어 느낌이 들어가지고 맞아. 내가 행복해야 좀 되는 거죠. 나 그냥 정말 이기적으로 나만 맞 나 정말 이기적으로 나만 맞아요. 행복하면, 그리고 음. 앞으로 나중에 내가 행복하려면 이런 거잖아요, 네. 결국은. 그래서 네. 그럼 이게 과연 정치가 안 들어갈 수 있는가? 이 계산하는 음.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정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치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음. 결국은 또 계산은 하라고 하고 너무 음. 모순적인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음. 정치적 활동을 반대했던 게 여기 보면 190 쪽의 맨 아래쪽에도 "정치적 활동은 근심만 많이 만들어낼 뿐 확실한 쾌락은 거의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 이 말도 뭐 맞는 저는 되게 말인데 모순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음 자신의 쾌락을, 자신의 행복, 자신의 정말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할 그 머리를 이렇게 굴리라고 응. 얘기를 하잖아요. 계산을 네네네. 하라고. 네네. 그러려면 정치적으로 행동을 하잖아요, 보통은. 내가 세상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네. 그 정치가 나한테 영향을 주니까 실제로 정치의 그 내가 법이나 정치를 해야 내가 어 이렇게 계산대로 행동할 수 있잖아요. 맞아.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봐도 맞아. 네. 법이 그렇잖아요. 바뀌어야 내가 되고. 야근을 안 해야 돼. 어 그럼 야근을 안 하려고 정치를 해야죠. 맞아. 그것도 정치 아니에요? 맞아. 되게 그래서 어 지금 되게 좀 이게 웃기네 모순. 속으로 이제 생각을 했어요. 맞는 말이네요 진짜 생각해 보니까. '정치를 안 할 수가 없다.' 개인의 쾌락을 음. 아무리 밀어붙이더라도 우리가 그러니까 국가 공동체를 신경 안 쓸 수가 없다. 어. 그렇죠. 그래서 음. 이 정치라는 단어를 어디까지 한정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한데, 음. 저는 이건 되게 오히려 굉장히 이기적으로 정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어. 저는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진짜 에피쿠로스의 말대로 정치 활동을 안 하면 에피쿠로스 주의자들은 정치에서 다 빠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될 텐데 이거야말로 그것도 싫다는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어. 그것도 싫다. 그럴 건, 그게
근데 네가 그렇게 해서 불행하면 그냥 자살해. 맞아. 뭐하러 불행을 그려? 맞아, 맞아. 이거 그죠, 너무 그죠. 극단주의적이고 자살해. 무책임해요. 진짜 뒤에 그러잖아요. 그런 말이 나오죠. 그쵸. 어, 네가 그거 감당 못하겠으면 자살해. 이거잖아요. 이게 좀 되게 논리적으로 좀 맞는 말이네요. 선영님 말이, 이게 너무 무책임하고 맞네. 되게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전, 예, 공감합니다. 저 에피쿠로스 주의에 대해서 저희가 합의를 이뤄냈어요. 에피쿠로스 주의는 무책임하다. 이런, 예. 저희가 저희만의 어떤 입장을 갖게 아, 됐습니다. 정말요? 네네네. 이래도 되는 거예요? 아니, 상관없어요. 왜냐면 저희 그 2시간 철학이 추구하는 방향이 이런 거잖아요. 아, 서로, 진짜요? 서로의 합의를 끌어낸다. 아, 진짜요? 어떤 철학자나 주의에 대해서 아, 에피쿠로스 주의는 무책임하다. 이제, 너무 이기적이고 무책임해요. 네. 저도 공감합니다. 아, 이 진짜요? 책에 나온 바에 의하면 설득이 음, 됐어요. 저는 선영님의 말에 설득이 됐어요. 음.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입장을 갖고 있었냐면, 그럼 에피쿠로스주의, 야, 이거 다 현대인들 다 이렇게 살지 않아?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솔직히 말해서 이기적이고 개인적이잖아요. 내 행복이 중요하지. 진짜, 요 저는, 정도만 생각했었는데, 전 좀, 음, 뭐라 그래야, 꼰대인가 봐요.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개인주의, 어떻게, 이런 말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면 에피쿠로스 학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음, 정치에도 참여 안 하게 되고, 무책임하게 되는 거죠. 너무 무책임해요. 되게 네네네. 막, 그런 생각 들어요. 네, 좋습니다. 약간 좀, 정말 막, 그럼 정치에 참여를 정말 안 하려면 세금도 안 내야 되잖아요. 그 그러네. 공공재산을 사용하면서 세금도 안 내야 되잖아요. 아, 아예 국가로부터 이제 좀 초탈해서 산속에 들어가 살던가. 근데 그 그런, 안에서 만약에 또 조직을 이루면 또 정치가 시작되겠죠. 혼자 맞네.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그냥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좋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같은 거 봐도 네네. 전기 끌어다 쓰잖아요. 맞아요. 그거 어쩔 수 그럼 세금 없어요. 내야지. 네, 좋습니다. 요거 이제 정리가 됐어요. 확실히, 입장을 갖게 아, 됐고, 네? 저희가. 좋습니다. 192쪽, 스토아 학파. 여기도 소제목이 달려 있어요. 개인의 행복의 확보. 아까 에피쿠로스주의는 개인의 안녕의 확보인데, 근데 솔직히 저는 안녕의 확보와 행복의 확보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어, 안녕의 확보, 뭐 행복의 확보 이렇게 나누잖아요. 비슷한 것 같은데, 아무튼 스토아파 개인의 행복의 확보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주요 내용을 읽어볼게요. 일반적으로 스토아 학파는 에피쿠로스 학파보다 우리가 외적 재화를 통제하는 능력에 대해서 더 회의적이었다. 야, 이게 더 회의적이래요. 음. 그래서 스토아 학파는 각자가 외적 요인들로부터 독립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가능한 한 이 통제 불가능한 외부 사물들로부터 독립적이 되는 것을 학습해야 하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내적 자아 속에서 사는 것을 학습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 그리고 맨 아랫줄 보시면 한 사람의 행복의 유일한 조건은 덕성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고 덕은 삶에 기초한다는 것이다. 아랫줄에 덕성스럽게 사는 것은 인간에게 유일한 선이다. 덕성스럽게 살지 않는 것이 유일한 악이다. 이런 말. 그리고 첫 번째 문단의 좀 아랫줄을 보시면 결정적 구분은 현명하고 덕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구분이다. 전자는 행복하고 후자는 그렇지 못하다. 암과 덕과 행복은 내적 삶과 연관된 것으로서 모든 외적 환경으로부터 독립적이다. 계속 비슷한 말들이 나오죠. 음, 내적 삶.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 스토아파는 덕은 이성에 따라서, 즉 로고스에 따라서 사는 것이라고 말한다. 로고스는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했다시피 우주의 핵심 원리인데, 스토아파는 이 원리를 신 혹은 뭐 신성한 불, 운명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로고스의 스스로를 개방할 수 있고 이로써 그들의 영혼은 조화를 이루고 우주와 일치하게 된다. 어, 그래서 가장 중요한 통찰은 모든 것이 현명한 질서에 있으며 일어나는 일들에 개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다. 모든 것은 로고스, 즉 신에 의해 인도된다. 인간의 과제는 일어나는 모든 것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인용물이 나옵니다.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너는 마치 그 일이
너에게 일어나기를 바랐던 것처럼 그것을 견뎌야 한다. 왜냐하면 네가 모든 것이 신의 뜻대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너는 그것을 의욕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게 인제 로마 시대 스토아주의자인 세네카의 말이라고 해요. 어. 그래서 스토아파는 외부 세계와 관련하여 금욕주의적 도덕을 설파했고 성품의 내적 강화를 위한 교육을 주장했다. 운명의 장난에 직면하여 인간은 스토아적 평정심을 즉 초연함을 아파테이아라고 하는데 발휘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래 줄 보시면 내부 영역을 제어하는 것이 많은 외부 상황을 제어하는 만큼이나 어려울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데 근데 여기 인제 여기에 대해서 인제 설명을 하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헬레니즘 및 로마 시대에는 자연을 통제하는 능력이 비교적 적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화를 통제하는 것보다 맹장을 떼어내는 것이 더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고대에는 그 상황이 오히려 반대였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통제 가능한 것을 즉 자기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라고 가르친 것은 스토아 학파로서는 결코 전적으로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었다. 어 이런 맥락이라고 하고요. 음. 이제 윤리학은 정치학과 결별한 것이다. 사람들은 각자 사회와 환경과는 독립적으로 자아를 수련해야 했다. 이런 말들. 요게 인제 스토아 학파의 내용인데 선생님 어떻게 보셨나요? 스토아 학파? 아, 저는 전적으로 스토아파에 동의해요. 아 이게 딱 맞군요. 선생님과의 그게. 네, 저한테 딱 맞아요. 한번 왜냐하면,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예. 저는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외부 세계는 외부 세계고, 내부 영역, 내적 영역은 개인이 다스려야 한다. 개인의 영역이다. 이거는 개인이 통제해야 되는 것이고, 외부 세계는 그냥 외부 세계대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결국은 이제 내면의 이너 피스를 맞아. 이루려면, 맞아. 내 상황을 이제 수용하고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려면 결국 내 자신이 나 자신을 통제해야 되고 이 네. 뭘로 하느냐? 내 자신의 생각과 행동.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이 있든 간에 나를 받아들여지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네. 굉장히 이제 환경 탓하지 않고, 음. 저는 생각하는 게 그거거든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행복을 찾아서 작은 행복을 하나하나씩 찾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토아파에서는 너무 동의를 했어요. 네. 이게 이게 스토아 학파를 저의 말로 좀 표현을 해 보면 그 아모르 파티 그 운명애라고 어, 하잖아요. 어 네. 딱 그런 거잖아요. 아모르 파티 그거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닥치는 그 일들을 그냥 음. '그건 로고스 신의 뜻이다. 그 운명이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어쩔 전적 거예요, 그거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미 거죠. 벌어진 일들을 어쩔 거야. 나한테 주어진 환경을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운명을 그냥 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내적 자아에 집중하고 내적 평안 그리고 외부 환경이 어떠하든 흔들리지 않고 이게 인제 이런 게 스토아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네네. 시대 때는 질병 흉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홍수가 나고 예. 뭐 흉작이 나고 가뭄이 오고 음. 뭐 역병이 돌고 이게 인제 통제가 불가능하잖아요. 음. 근데 지금 시대로 보면 어떻게 보면 금수저, 흙수저가 될 수도 있고 음. 그렇잖아요. 음. 나에게 주어진 갑자기 뭐 사고가 될 수도 있고 그거를 인제 뭐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에 "너 불행해? 그럼 자살해." 이런 느낌이 그러네. 아니라 네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게 네가 지금 에피쿠로스 학파로 치면 네가 지금 그거를 할 수 없어? 뭐 힘들어? 그러면은 뭐 그거 어쩔 수 없지. 이런 뭐 근데 인제 스토아 학파는 그런 근데 진짜 모든 맞는 말씀인 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살을 권한다는 게 진짜 음 쾌락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면 쾌락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에피쿠로스는. 근데 네. 만약에 근데 솔직히
실제 우리들의 삶에서는 쾌락을 추구하지만 쾌락 쾌락을 못 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다수. 맞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에피쿠로스 학파 입장에서는 예, 쾌락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면 쾌락을 못 누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대다수가 그러니까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이게 정말 네. 위험한 그러네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 옛날에는 이제 그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병이나 흉작 같은 거지만 아, 지금 시대 때는 정말 이제 정말 일차원적으로 보면 금수저, 흑수저를 본단 말이에요. 네. 그럼 네가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에 네가 흑수저야? 뭐 그거를 네가 도달하는 생각하는 그 계산 네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안 될 것 같아? 그럼 네가 근데 법을 뭐 어겨도 거기에 대한 고통을 감내할 수 있어? 음. 그러면은 불법적인 행위도 한번 저질러 봐. 또 될 수도 있고. 아, 저는 그렇게, 쾌락을 추구해야 되니까. 예, 왜냐면 법을 어겨도 내가 상관없어. 네. 법을 어겨도 상관없고, 뭐 정치, 뭐 이런 거 상관없고, 혹은 네가 근데 뭐 가진 게 없지만, 네가 일하기 싫어? 그럼 히키코모리로 그냥 그, 살아. 이런 게임하면서. 것도, 아니, 게임하면서 뭐, 게임하면 노동, 재밌잖아요. 예, 뭐 그냥 그렇게 뭐 노동을 하지 않고 네가 하기 싫어? 그러면은 그냥 뭐 그냥 컵라면이만 먹고 이렇게 살아. 음, 뭐 빌붙어서 살아. 그러다가 안 되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런 느낌인데 음. 스토아파는 그 가진 거 있잖아요. 약간 네네네. 지금 내가 주어진 환경이나 이런 거를 다 수용을 하고 자신의 음,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처한 상황이 어떻든 간에 받아들이고 만족하고 이 안에서 행복을 찾아라. 이런 음, 거니까 저는 이게 되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스토아파의 주장은 나눠보면 두 가지네요. 그러니까 이너피스, 그러니까 내적 삶을 추구하되, 이너피스. 네. 내적 삶을 추구하되, 그 외부 환경으로부터 초연하되, 내적 삶을 추구하면서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거. 예. 음. 내적 그리고 삶을 그 안에서 또 추구하는데 만약에, 행복을 찾는 거. 네네. 그 내적 삶을 행복을 찾는 추구하는데, 방법은 암과 덕. 네. 음, 그러니까 내적 삶을 추구하는데, 여기 덕성스러운 삶도 나오는데, 덕은 알매 기초한다. 로고스를 추구하는데, 이렇게 내적 그 삶을 추구하는데, 만약에 그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또 모순이 될 수 있는데,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로고스를 실천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뭔가 어, 지금, 뭐, 우리가 이 작업, 우리가 같이 이렇게 철학을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뭐, 어떤 뭐, 계산을 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냥 이너 피스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맞아요. 맞아요. 알고 나면 더 이너 피스가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 암과 덕을 쌓는 과정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로고스를 실천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스토아 학파를 계승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아, 좋습니다. 아, 이 스토아 학파를 너무 좋아할 만한 말을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음, 자, 넘어가서 195쪽에 이제 세 번째 학파가 나옵니다. 퀴니코스 학파, 주로 견유 학파라고도 하죠. 자, 두 번째 문단부터 볼게요. 퀴니코스 학파는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퀴니코스 학파는 이런 가진 것 없는 사람들에게 헛된 반란을 부추기는 대신에 그들로서는 어차피 가질 수 없는 죄아들 없이도 만족하는 법을 배울 것을 고취했다. 키니코스 학파는 사회로부터 벗어나서 단순하고 부분적으로 원시적인 방식의 삶을 살았는데 그들은 이것이 인간에게 맞는 자연적 생활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통 속에서 살았던 퀴니코스 학파의 시노페 출신 디오게네스는 자연적인 것을 칭송하고 인위적인 것을 경멸했다. 급진 쾌락주의가 순전히 상층부의 현실 도피였고 이게 인제 에피쿠로스 학파 얘기죠. 어 그리고 일부 쾌락주의자가 남아도는 하층민에게 자기 파괴적 이데올로기를 설파했다면 퀴니코스 학파는 하층민에게 가진 것도 거의 없었지만 가진 것에 만족하는 법을 가르쳤다. 설명은 되게 짧아요. 퀴니코스 학파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 저요? 네. 피니쿠스 학파는 저는 옛날에 우리나라 뭐 구한말이나
막 되게 못 살 때 있잖아요. 우리나라 되게 못 아, 살 때. 네. 하층, 노동자 계층, 그 노예 계층이, 노비 계층이나 하층민들한테 이렇게 선도사들이 와가지고, 네. 전도사들이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네네. 그,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어, 너희도 당신도 소중합니다. 당신도 행복합니다. 행복할 음, 수 있습니다. 신께서는 행복을 당신에게도 주십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신께서는 모두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막 이런 느낌 음, 있죠. 네, 좀 음.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이게 좀 긍정적인 건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어, 네, 너무 이거는 뭐랄까, 계급을 이미 나눠놓고 시작을 한 거잖아요. 맞아.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대변하는데 만족하는 법을 배울 것을 고취했다. 네, 네. 응, 재화 없이 만족하는 법을 고취한 것이 응, 결국은 여자 노비들에게 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음. 들었었어요. 진짜, 아니, 저는 뭐,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건 좋은데, 헛된 반란을 부추기는 대신에, 어, 네네네네네. 혁명의 가능성을 싹을 네네. 잘라버렸다. 어, 네, 그냥 너희 맞아요. 가진 거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 이런 네, 얘기거든요. 네, 맞아요. 만족해, 그렇게, 그냥. 네네. 근데 소크라테스 학파들 중 하나였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 학파들이 그렇게 그 당시에는 이제 막 그 소크라테스가 죽고 나서는 주류 학파는 아니었잖아요. 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예. 약간 좀 엘리트의 아, 학파들, 엘리트와 접견하는 엘리트를 주로 대상으로 설교하는 학파들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 지도자의 위치에서는 또 엘리트니까 약간 좀 음,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 지금으로 치면은 약간 뭐라 그래야지? 노조위원장? 그럴 수 있겠네. 노조 예, 노, 위원장처럼. 예,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저는 이거 읽으면서 어떤 생각 들었냐면, 여기 보면 자연적 생활 방식, 음, 자연적인 것을 칭송하고 인위적인 걸 경멸했다. 동양 철학의 노자, 장자, 음, 노장 사상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연으로 네. 돌아가라. 이런 원시적인 삶의 방식을 살고, 통 속에서 살고, 막 이런 거니까. 약간 좀 저는 설국열차에서 네, 그 열차 뒷칸에 음. 그 지도자 할아버지 있잖아요. 왜 아, 자기 예. 팔을 내어주었던 예. 그분이 좀 생각이 났어요. 어, 네. 근데 반란은 하지 말라는. 네, 네, 반란 못하게 하잖아요. 그분도 아, 지도자니까. 아, 네. 그러네요. 근데 이제 사람들을 그쵸, 그쵸. 좀 이게 근데 없이도 살라고요. 저희가 아까 스토아 철학의 그 두 가지가 합쳐졌다 그랬잖아요. 내적 삶을 추구하되 운명을 받아들여라. 이게 이제 결합된 것이라면, 여기 보면 키니코스 학파도 두 근데 가지가,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과 환경을 받아들이는 건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키니코스 학파도 두 저는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데, 가진 피니커스 것, 학파는 음, 운명을 받아들여라고 제가 느끼기에 스토아 학파는 환경을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키니코스 학파는 환경을 받아들여라. 운명을 받아들여라. 네네. 피니쿠스 학파는 운명을 받아들여라. 스토아 학파는 이제 환경을 받아들여라. 음, 전제가 약간 좀 저는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전제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네. 저는 키니코스 학파 같은 경우도 두 가지가 전제가 합쳐져 있는데, 그냥 만족해라. 지금 삶에 해라. 그런데 만족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만족을 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거죠. 자연적 생활 방식을 추구하면서도 반란하지 마라. 어. 근데 이게 다르게도 결합될 수 있거든요. 자연적 생활 방식 어떻게요? 얼마든지 추구하면서 반란할 수 있잖아요. 아니, 왜 우리가 여기 만족해야 돼? 나도 어, 부유하게 살고 싶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 이 헛된 반란을 부추기는 대신에 이 문장이 저희가 계속 걸렸던 것 같아요. 음, 음, 다른 식으로 얼마든지 결합할 수 있었는데, 그 음. 가진 것에 만족하는 법, 이런 부분.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자, 196쪽에
스토아파가 계속 나와요 또. 아마 당시에 주류 학파였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스 헬레니즘의 스토아파를 볼게요. 그리스 헬레니즘의 스토아파 제논, 클레안테스, 크리시포스에게서 우리는 일종의 중간 계층의 심성을 볼 수 있다. 이게 중상층이겠죠? 음. 그들은 세상으로부터의 금욕적 운둔만이 아니라 의무와 품성 형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스토아파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자연법을 정립하기 시작했다. 그것 아, 스토 봐요. 스토아 아빠가 좋다니까요. 한번 볼게요. 스토아 철학은 점차 사회 상층부의 이데올로기가 되면서 변화를 거듭했대요. 이제 마침내는 국가 이데올로기까지 돼버리죠. 스토아 철학이. 어, 동시에 하층 계급적인 키니코스 학파의 세계 체념적 특징들은 억압되고 의무와 강하고 책임감 있는 품성의 도야에 기초하여 국가를 뒷받침하는 도덕이 강조되었다. 스토아 학파가 처음에 주장한 세상으로부터의 은둔은 이제 그 흔적만 남았는데 그것은 바로 내적이고 사적인 것과 외적이고 공적인 것 간의 구분이다. 어,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신들의 가장 내밀한 생각들을 사적으로 기록하는 한편, 철학자 마르커스 아우렐리우스, 동시에 사회에 대한 자신들의 의무를 공적으로 수행했다. 황제 마르커스 아우렐리우스. 이런 두 가지 면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그리스 헬레니즘의 스토아파. 되게 현실적이지 않아요? 어, 네. 그쵸? 응, 그 자신들의 내밀한 생각은 사적으로 기록하지만 음, 결국은 그 공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의무는 하는 거. 네네네. 그쵸. 되게, 예. 이게 되게 이상적인 것 같아요. 응. 음, 저는 그리고 현대 사회 사람들도 이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와, 이거 전적으로 이제 응, 스토아주의자가 되셨네요. 응, 선영님은. 맞아요. 좋습니다. 이런 응. 입장을 갖는 게 중요하죠. 나는 스토아주의자야. 이렇게 플라톤주의자 이렇게 가는 거죠. 아, 좋습니다. 중상층의 그 중간계층의 심성을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예. 중간계층을 대변한다. 이런 금욕적 운둔 플러스 의무와 품성 형성, 그다음에 자연법 정립하고 이게 스토아 철학이 사회 상층부의 이데올로기가 되고 국가 이데올로기까지 돼버렸어요. 이런 좋습니다. 계속 나가볼게요. 로마의 스토아파, 로마의 스토아파 키케로, 세네카, 에픽테토스, 마르커스 아울렐리우스에게서는 초기에 설파되었던 세상으로부터의 금욕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은둔과 정치적 의무 사이의 긴장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니까 스토아파가 처음에는 되게 그 금욕적이고 개인적인 은둔을 추구하다가 점점 사회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정치에 자꾸 이제 개입하고 이제 정치로 가는 거죠. 정치인이 되기도 하고. 음. 인간이 더 이상 한 집단의 유기적 부분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국가와 보편법 하에 한 개인으로 간주되는 것을 의미했다. 모든 개인은 원칙적으로 법 앞에 평등하며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모든 네. 개인은 원칙적으로 법 앞에 평등하며 그들의 권리는 그들의 기능에 의해서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적용 가능한 보편법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연법 사상이 여기서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198쪽의 두 번째 문단은 자연법 사상에 대한 얘기죠. 음. 한 사람의 세계가 우주의 일부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 한 사람의 이성도 보편적 이성의 일부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법은 우주 전체에 적용되는 영원한 법의 일부이다. 음. 그러니까 자연법, 음, 이게 나왔고, 어, 199쪽에 보시면 첫 번째 문단의 아랫줄에 모든 개인이 보편적 이성과 공동의 법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평등하다. 자연법은 이 세상 어느 곳에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줄. 스토아파는 보편적으로 타당한 법이나 도덕은 존재하지 않으며 법은 상대적일 뿐이라는 일부 소피스트의 주장과는 거리를 두었다. 같은 방식으로 그들은 법은 사람들의 개인적 욕망을 증진하는 한에서만 타당하다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견해에도 반대하였다.
상대주의를 거부하고 보편타당한 법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점에서 스토아파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견해를 같이 한다. 네. 200쪽을 보시면 첫 번째 문단의 좀 아래쪽에 스토아파의 법사상의 출발점은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도시국가와 공동체 속의 인간이 아니라 모든 개인에게 현존하는 보편적 이성이다. 신성한 불꽃이 존재한다. 공통의 인간 본성 이런 얘기를 하고 201쪽을 넘어가면 첫 번째 문단의 또 아랫줄에 키케로는 과거 로마를 건국한 이들의 법이 대체로 이 보편법을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키케로에 의하면 이로써 현존하는 법과 현존하는 불평등이 자연법에 의해 정당화된다. 이것은 자연법 이론의 원리적으로 존재하는 이중성을 드러내준다. 그러니까 자연법 얘기를 하는데 자연법 이론은 현존하는 법을 정당화하는 데에도 그것을 비판하는 데에도 똑같이 이용될 수 있다. 자연법 이론은 사회를 보수하는 힘으로도 사회를 변혁하는 힘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 이 부분 네. 그리고 201쪽 맨 아랫줄 핵심 목표는 완벽한 평정심을 가지고 요건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서 이 부분이 좀 길죠. 202쪽을 넘어가겠습니다. 202쪽이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 키케로의 저작들을 통해서 특히 법률론과 의무론과 국가론을 통해서 스토아 사상은 로마의 법사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키케로의 인용문인데요. 진정한 법은 자연과 일치하는 올바른 이성이다. 그것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며 불변적이고 영구하다. 그것은 명령을 통해 의무를 환기시키고 금지를 통해 그릇된 행동을 방지한다. 로마의 법과 아테네의 법이 다를 수 없으며 지금의 법과 미래의 법이 다를 수 없다. 하나의 영원하고 불변적인 법이 모든 나라와 모든 시대에 타당할 것이다. 이게 자연법인데요. 누구든 복종하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이며 자신의 인간적 본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그는 그가 비록 통상 형벌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피한다 할지라도 최악의 형벌을 당할 것이다. 이런 인용문. 그리고 203쪽에 보면 첫 번째 문단 개인의 불가침한 천부인권 이념과 영원하고 보편적인 법의 이념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사상은 상이한 민족들을 포괄하는 로마 제국과 잘 들어맞았다. 이러한 이념들은 언제나 현실로서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하나의 이상으로서 일정한 정도의 관용의 토대를 제공했다. 두 번째 문단. 어떤 면에서는 로마의 스토아파는 그리스인들에게는 대체로 결여되어 있었던 보편적 의미의 집단적 책임성을 가지고 있었다. 스토아파는 세계 시민적 연대와 인간성을 옹호했다. 그들은 모든 인간이 우주론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의 총체적 세계에 속한다는 종교적 믿음을 가졌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 시민적 형제애의 이상은 이론적으로 로마 제국에 결여된 친밀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베들레헴에서 로마까지의 거리는 아주 멀었고 개인에서 황제까지의 거리도 아주 멀었던 것이다. 이 거리를 극복하기 위해 스토아파는 개인과 우주의 조화를 상정하였다. 이 의도가 이해가 돼요. 그들은 신과 인간 모두에게 존재하면서 인간의 형제를 보장해주는 불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그 넓은 제국을 이제 통합해야 되니까 이게 간 거죠. 스토아파는 또한 마치 아마겟돈처럼 잠깐만 순환적 역사가는 좀 이따 얘기할게. 여기서 요 정도에서 끊고 이 글이 꽤 깁니다. 자 여기까지 봤는데요. 로마의 스토아파 자연법 사상 얘기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서영님? 저는 뭐 스토아 아빠 다 좋죠, 뭐. 네. 오히려 할 되게 말이 좋다고 없어. 생각해요. 그 네, 너무 전 좋다고 생각해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오히려 이렇게 되면 좀 할 말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 진짜요? 더 근데 다 맞는 네네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다. 그렇잖아요. 네, 다 맞는 말이잖아요. 이쯤에서 딴지를 걸어야 되는데 저도 저도 근데 좀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는 편이라 네네. 자연법 어떻게 보시나요? 자연법. 자연법은 지금으로 치면 헌법과 비슷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헌법보다 상위죠. 그죠, 그죠. 그죠. 절대적인 법
네네네. 예, 모든 그러니까 국가와 인간이라면 시대를 초월해서. 보편적으로 음, 이제 적용돼야 되는 법인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약간 도덕과 윤리, 인간 음, 기본의 도덕과 윤리에 이제 그 결부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되게 저는 이때부터 우리가 그 약간 그 법에서도 그 우리가 지금까지는 법이라고 하면 약간 그 타협점? 음, 그 시민 그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음, 규칙이라든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 진짜 자연법 상위법을 이제 여기서부터 왜 이게 자연법이 존재해야 하는가 그리고 음, 이거를 지켜야 하는가 보호되어야 하는가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닌가 정치적으로도 음, 그 정치적으로도 이 자연법은 인정해야 한다는 것 근데 자연법, 요거가 음, 근데 자연법에 문제가 있는 게, 그 네. 자연법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냐, 이렇게 그 조항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가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게 201쪽에 음, 보면 네, 자연법의 이중성에서 네, 자연법 이론을 현존하는 법을 정당화하는 데에도, 그것을 비판하는 데에도 똑같이 이용될 수 있다. 자연법 네. 이론은 사회를 보수하는 힘으로도, 사회를 변혁하는 힘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 왜냐면 이 자체가, 자연법이라는 게 네. 절대적이라고 뭐 정의는 하지만 사람마다 자연법이 그냥 뭐냐 도대체 다 다르게 얘기할 음,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죠, 생각하기엔 그렇죠. 자연법이 이거야, 뭐 이렇게 가겠죠. 네. 그래서 이런 이중성,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로마에서는 로마법으로 이런 느낌 아닌가요? 음, 음, 음. 로마법, 음. 그건 법이 지역마다 다르다, 국가마다 다르다, 그걸 텐데요. 자연법은, 네, 그거이기도 한데, 그 로마법에서도 자연법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로마법 그렇 안에서도 자연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게 이중성이라는 것이 비판되는 데에도 사용된다, 똑같이 이용될 수 있다는 그 이중성이라는 것이 그 여기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저는 그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했어요. 알겠습니다. 자연법은 뒤에도 또 나오기 때문에 일단 요 정도 네, 하고, 네. 203쪽에 보시면 이제 순환적 역사관이 나와요. 스토아파의 세계관이 재밌는데, 203쪽의 세 번째 문단, 스토아파는 마치 아마겟돈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모든 것을 파괴하는 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제가 아마겟돈을 안 봐가지고 아마겟돈이 어, 무슨 내용이에요? 저도 영화 아마겟돈을 봤는데, 그게 이제 그 우주에서 지구를 향해 그 어떤 거대한 운석 행성인가? 하여튼 거대한 그 별똥별이 떨어지는데 그걸 막으려는 사람들 얘기일 거예요. 아무튼, 음,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세계관은 어 거대한 불이 전 세계를 파괴한다는 거잖아요. 세계를 파괴하고 그게 반복된다. 새로운 음, 세계는 새로운 불이 그거를 집어삼킬 때까지 존속하고 또 다시 또 반복되고, 이게 순환적 역사관이죠. 음, 근데 이게 204쪽이 보면 이걸 어떻게 되냐면,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모든 것이 반복된다면 세상을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그저 견뎌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을 뿐이다. 한 사람은 황제이고 다른 한 사람은 노예이다. 우리가 이것과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그저 가능한 한 최대한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러한 순환적 역사 철학은 운명론적이고 반혁명적일 수 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그러나 하면서, 이 순환적 역사 과정이 우리가 일정한 지점에서 혁명을 일으키거나 사회 변혁을 이룬다는 이념을 포함하고 있다면 어떨 것인가? 아무도 모르니까. 내가 이쯤에서 혁명을 일으켜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일부 로마 시대 스토아파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적어도 사회 변혁에 대한 소망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평등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단순하게 생각했던 키니코스 학파와는 반대로, 다른 학파가 이제 스토아 학파에 비교하면 되게 초라해지고 비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 비판받고 있습니다. 이거 반대로, 음, 이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원칙적으로 법 앞에 평등하지만 현실에선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평등이 현재는 존재하지 않지만 목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음, 음. 그리고 아래 또한 자연법과 로마의 국법이 명백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사회 비판의 씨앗이 들어있다.
그렇거든요. 실제 그 자연법과 로마의 법이 문자로 실제하는 보편, 그 제국의 법이라고 나오죠. 제국의 법과 음, 이상적 보편, 자연법 간의 이분법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황제와 교황을 구분하는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음. 205쪽을 넘어가면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운동은 종종 소크라테스 학파들로 불리는데 이들이 각자 그들만의 방식으로 소크라테스의 유산을 계승했기 때문이다. 음, 덕이 곧 행복이다. 이런 거. 음, 덕은 학습 가능하다. 음, 이 운동들은 각기 어떻게 한 사람의 행복이 확보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을 시도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 인생 철학들 중 어느 것도 만족할 만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음, 어, 예, 그죠? 그래서 개인의 행복을 보장할 수 없다. 없었다. 그다음에 아랫줄 보시면 사람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낸 이 인생 철학 학설들은 그것들이 약속했던 것을 이행할 수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행복을 확보해야 할 것인가? 답은 가까운 곳에 있었다. 바로 초자연적 수단을 통해서, 즉 종교를 통해서였다. 고대 말이 되면서 종교적 갈망은 커져만 갔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신플라톤주의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할 텐데, 자, 두 가지 얘기 나왔어요. 이제 음, 그거 먼저 보죠. 한번 순환론적 세계관, 음. 순환적 세계관 스토아파의 이거 네. 어떻게 보세요? 음, 인간적 세계관이요? 네네네. 자꾸 이제 제가 대답을 하면 별로 원래 제가 생각이 그렇게 깊지 않은 사람이라서 네, 끊기게 되는데 뭐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아니, 너무 솔직하시네요. 아니, 뭐, 네, 굳이, 저는 길게 말할 필요 없죠? 네. 그렇다고 네,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그 네.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라고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라고 있어요. 네네네. 그 배두나 나왔던 영화인데 혹시 어떤 기억 건지 안 알아요. 그 나세요? 코엔 형제인가? 위쇼스키 예, 자매, 예, 위쇼스키 자매가 이제 예. 만든 영화인데 그게 이제 소설 원작이거든요. 아, 근데 이 순환적 세계관이라는 것 자체가 네, 결국은 여기서 그러잖아요. 그 이 이로운 세계는 그 이전의 세계에서 일어났던 음, 것을 음, 반복한다. 음, 이렇게 새 세계가 나타났다가 다시 이제 그 새로운 불에 의해 되는 게 맞아요. 네, 그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게 직선적으로 또는 위로 아래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순환적으로 움직이고 사계절처럼 모든 것이 반복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예. 네, 저는 그래서 순환적 세계관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많이 이제 했고, 음, 여기 보면 이 순환적 역사 과정이 우리가 일정한 지점에서 혁명을 일으키거나 사회 변혁을 이룬다는 이념을 포함하고 있다면 어떨 것인가? 그 사회 변혁에 대한 소망의 흔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그 클라우드 아틀라스 생각이 되게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 각 시대적으로 그 사람들이 계속 같은 배우가 다른 분장을 하고 각 오, 사회마다 다른 그 사회적인 갈등들을 이제 개인이 어떻게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음, 하거든요. 한 음, 세대에선 동성애, 한 세대에서는 지구 종말 이런 오, 식으로 이제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변혁을 깨하는 것들 계속 순환은 되고 있는데 각 세대마다 그리고 각 시대마다 혁명적으로 사람들이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그냥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들이 원론적이고 굉장히, 뭐랄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걸 되게 잘 정리했다, 음, 현실적으로. 그런 음, 생각을 되게 많이, 총괄적으로 이해했다, 음.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그 운명애라는 게 진적이 처음에 지적한 것처럼 운명론적이고 반혁명적일 수 있다. 그냥 그저 모든 것이 반복된다면 세상을 개선하는 건 불가능하지. 한 사람은 황제고 다른 한 사람은 노예인데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거야. 이렇게 가면 되게 체념적이잖아요. 되게 음, 그러면 어떤 희망도 없어 보이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그 진정한 운명이란 그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이 가능한 것 같아요, 인간이. 맞아요. 과거는 뭐 흘러갔다 쳐. 정해졌어, 이미. 근데 현재와 미래는 정해지지 않았다. 그걸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만들어간다. 이거 되게 감동적인 그 사회 변혁, 음,
아니 이 순환적 역사 과정이 우리가 일정한 지점에서 혁명을 일으키거나 사회 변혁을 이룬다는 이념을 포함하고 있다면 어떨 것인가? 음. 아 이거 되게 진짜 가슴이 뛰는 너무 멋있어요. 그죠. 그죠? 아니 그 역사에서 그 운명 그래 운명을 받아들이지만 너의 운명이 너의 미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솔직히. 누구도 자기의 미래가. 그럼 우리의 운명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 이 부분. 이 운명이가 체념이 아니다. 어. 혁명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 아 너무 감동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205 쪽에 이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부분. 결국에 인제 저희가 살펴봤던 에피쿠로스 학파, 큐니코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 모든 것들이 이 저자의 말을 닐스 길리의 이 저자의 말을 빌리면 만족할 만한 답변이 못 됐다. 한 사람의 행복이 확보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행복을 보장할 수 없었다. 왜냐면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철학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답변으로 "야 그럼 어떻게 하지? 개인의 행복을 어떻게 확보하지? 초자연적 수단 종교를 통해 확보하자. 종교적 갈망이 고대 말이 되면서 커져갔다." 이렇게 마무리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음. 이것도 되게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때는 지금 가역적인 것들이 되게 별로 없었잖아요. 자연 문제나 아니면은 네. 많은 것들이. 예,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수단, 그러니까 그 가역적으로 할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신에게 빌고 그렇죠. 이걸 그렇게 통해서 해서, 어떻게 보면 대안을 제시한 거잖아요. 음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빌자, 네. 대안을 제시한 거니까 저는 이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왠지 선영님은 여기 보면은 이 저자의 말로는 이 어떤 철학도 당시 어떤 철학도 개인의 행복을 보장할 수 없었다 이렇게 결론 내렸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세 가지 학파들이 다 개인의 행복을 보장 못 했습니까 결국? 네, 아 스토아 학파조차도. 네. 네. 어. 스토아학파는 저는 굉장히 뭐라 그래야지? 정치적인 이데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이데아라고 생각을 하고, 음. 네, 적용 가능하기 위한 이데아, 음. 그나마 현실적인 이데아라고 생각을 하지, 이 스토아파가 그렇다 그래서 뭔가, 행복의 목표치를 제공해주지는 않잖아요. 음. 저는 그래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요 정도까지 하고 저희가 인제 잠깐 쉬고요. 네, 인제 다음 시간에는 심플라톤주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